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는 게 옳을까 올리는 게 옳을까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흔들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딱꼭질을 할 건데 첫 딱꼭질은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또는 임명에 있을 때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한 5월쯤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나타나 버렸네요.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도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포지티브하지는 않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글쎄요, 자기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지금은 일체 공영방송이나 방송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한 플랫폼 회사와 진행하는 곽수정의 경제마스터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갑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질문 내용을 듣고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미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고요. 자신의 신복을 연준 이사회에 보냈죠. 스티븐 미란은 열심히 안에 들어가서 0.25%포인트 낮출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에게 0.5% 이상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거로서 관세 무역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소비자 물가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게 된다.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라고 하는 논리는 항상 옳다는 것이 아님이 입증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관세 무역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 미 연준 의장에게, 제롬 파월 의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지금보다 1에서 1.5%포인트 낮추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2.5인데 만약에 1%포인트 더 낮춘다면 1.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낮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2.5%니까요. 근데 돈 가치를 치면 미국 돈이 더 가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과거부터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고 지금까지 쭉 학자로서 또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고 여러 경험을 백악관 보좌관으로도 일을 하고 한 경험에 반추했을 때 저 사람은 매파야. 매파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쪽의 주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말하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접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월가에서도 추천했을 거고 상원 하원 친구들 중에서도 추천을 했을 거고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추천을 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아마 적임자를 찾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은 절체절명의 기회를 잡을 때다. 어떤 절체절명의 기회? AI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1기가와트짜리 하나 짓는데 1조 달러 들더라.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중국은 1조 2천억 달러 물건을 팔아서 수출의 흑자를 보고 이 돈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기들 BYD, 화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튀는 분야,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음량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돈은 우리 돈인데 우리한테 물건을 그동안 너무 싸게 박리담회로 팔고 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미국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왕커도 겨우 회생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만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는 게 옳을까 올리는 게 옳을까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흔들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케빈 워시 의장 지명 후보자는 제가 볼 때 금리의 급격한 하락도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금 6월, 9월 달에 0.2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 임명 당시에 했던 면접에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0.5%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또 낙점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금리도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죠. 1.0%포인트만 낮춰도 지금 미국의 미 연방은행의 기준금리는 2.5%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그럼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죠?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를 낮춰라고 하는 것이 블러핑 카드인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강한 달러를 원하는데 겉으로 약달러 그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언론이 말하는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등에서 말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진심이다.
것이냐. 다시 말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실업률이 지금 4.4인데 더 이상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호막,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옳으냐 틀렸느냐. 옳고 그러면 말하기 힘들죠. 왜 말하기 힘드냐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도 200%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가 실업률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금리를 떨어뜨리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저게 블러핑 카드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하는 말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가 어떤 방향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존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춰라 그러는 것은 블러핑 카드이고 또 금리를 낮추지 않고 금리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관세 무역 정책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시장은 답을 줬거든요. 어떻게 해요? 텍사스 18지구인가요?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17% 표차로 해리슨에게 이겼던 그 18구역의 주정부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같은 텍사스에 이번에는 주 하원이 아니고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역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올 11월 달에 있게 되는 중간선거 결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는 향후에도 정치적이고 정무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석을 해내야지만 그나마 근사치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ME의 페드워치도 6월달, 9월달 0.25%포인트 각각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은 이상 떨어뜨릴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늘 제가 어슬라이언스 경제학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5, 6년 전에 중앙인민은행장을 새롭게 임명하는데 판공성을 갖다 임명을 했습니다. 판공성은 누구냐? 환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알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2기 정부가 출범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환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왜? 1기 때 경험해 봤으니 1기 때도 관세 100% 떼기고 그랬거든요. 중국한테. 그래서 경험에 의한 학습 결과가 이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리는 과정 속에서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필립스 커브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앞으로 금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대차대조표의 어떤 축소란 연준의 무슨 의미냐면 정부가 찍어낸 재무부가 찍어낸 채권을 연준이 사주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시중에 팔아버리면 돈이 또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하방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상방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금리는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두 차례는 해라. 근데 많이는 하지 말고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하면은 어떻겠나라는 메시지는 이미 시중에 돌출이 된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 하지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원하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지만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고 만약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트리거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때 4.4% 성장을 했고요. 4분기에는 5.4%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0에서 2.5입니다. 그 배 이상을 지난해 하반기 때 이루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 이야기할 때는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시아 신흥국가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거죠. 왜? 미국이 5% 경제 성장을 했다는 의미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에서 5% 성장을 했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게 삶의 퀄리티와 질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시장 상황도 고려하고 전부 다를 고려했을 때 과연 미국의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 패권 국가가 존재하겠느냐. 많은 분들이 영국 총리도 스타머 총리도 중국을 가고 캐나다 총리도 중국을 가서 악수도 하고 앞으로의 협력 관계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의 중요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건데 그 트리거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식시장이 딱꼭질을 할 건데 첫 딱꼭질은 아마 연준 의장에 대한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또는 임명에 있을 때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한 5월쯤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나타나 버렸네요. 케빈 워시가. 그래서 미국 경제가 멸망한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멸망해버리면 다른 나라 모든 국 경제는 좋아할까요? 아니면 같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같이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08년도 서프라임 모의지 때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도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포지티브하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환율 문제, 금리 문제, 수출 문제 이게 모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하나하나 끊어서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앞으로 금리 인하와 달러화의 약세 문제와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이 모든 것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께서 하나씩 유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무엇이 트리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산업혁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터지기 직전의 버블로 보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AI는 버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부고속도로 깐 것은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1981년도 전두환 시절에 광 케이블을 깐 것은 버블입니까? 아니면 자산 투자였습니까? 미래 투자였습니까? 다들 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AI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26만 개 GPU 칩 준다니까 정부도 그렇고 와 이거 봐라 우리는 확실히 다르게 대접받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곧 26만 개가 들어올 거야. 수만 개 들어왔죠. 문제가 뭐죠? 26만 개의 GPU를 쓰려고 그러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6만 개의 GPU를 데이터 센터에 끼워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전력 소비량이 약 250만 거주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이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의 42%입니다. 그만큼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즉 AI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하고 매몰시켜서 유지해야 될 비용들이 엄청나게 고정 비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저는 지금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픈 AI, 엔비디아 지금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100억 달러 투자하니 많이 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엔비디아, 오픈 AI, 코아 위브 같은 이런 회사들 간에 상호 출자라든지 분식 회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AI를 우리가 무조건 추종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 AI 2016년부터 지금까지 AI는 누구나 그냥 AI 붙여서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 2026년부터는 진짜와 짝퉁의 AI를 구분하는 그러한 시기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요즘 LLM 대형 언어 모델보다도 에이전틱 AI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결국 피지컬 AI와도 연계가 됩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같은 거죠. 이런 분야의 발전 가능성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투자 전문가들은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의 그 레벨이 피지컬 레벨로 만약에 올라서게 되면 어디에서 멈출까? 어디에서 무엇을 최고 꼭지점에 피라미드의 꼭지점으로 볼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기술을 엮어서 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지금 당장 생각할 때 마치 노트북 LM 좀 쓰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소라를 통해서 동영상도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차원의 AI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의 IoT와 결합이 된 모든 우주항공산업, 바이오산업, 광업, 히토리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것 같다. 여러분들 1968년 미션 임파서블 TV 드라마가 68년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미 미국은 68년도 미션 임파서블 TV 드라마에 드론을 띄워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기간이라서 이거를 버블로 매도한다 그럴까요? 강한 단어를 쓰죠. 매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기간이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낮춰라 그러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지금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이 전력을 투구하는 것 같다. TSMC도 미국으로 들어오라. 삼성에게도 눈치를 주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미국 내의 산업 공급 사슬 체계를 구축하겠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울산 부근에 약 130만 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한 게 제가 들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짜리 짓는다고요? 1기가와트짜리 짓는다고요. 세계 데이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 될지. 50%가 넘습니다. 중국은 얼마 될까요? 1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든 화웨이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나오든 이 친구들이 작동을 하려면 누구한테 연결이 돼야 되죠? 미국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에론 머스크는 한술 더 뜨죠.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겠다고요? 지구 위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거죠. 냉각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산업군으로 AI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아니겠어요? 여기에 투자하는 걸 가지고 버블이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투자가 많은데 또 거기다 더 한다. 이거는 버블일 수가 있겠죠. 과잉 투자. 이걸 버블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과잉 투자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AI에 투자를 할 수 있고 R&D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손가락 안에 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서야죠? 그렇죠. 정부가 나서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AI 분야에 대한 규제와 표준화와 여러 가지 필요한 하부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많은 유동성 지원을 해줘서 한국 경제도 21세기 산업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경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워런 버핏은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폭풍우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던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워런 버핏은 금리를 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경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쯤 되면 워런 버핏은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식? 아무 주식이나 매입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게 애플을 다 팔아버리고 3,800억 달러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일부를 구글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생각은 금리다. 모든 경제에 있어서 투자적 관점을 이야기하려면 금리의 향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선제적 조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워런 버핏도 투자하는데 실패했지 않았냐, 워런 버핏이 다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만큼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나 저렇게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겸손하게 워런 버핏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워런 버핏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동생까지 꼬셔서 꼬드겨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돈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있었고 지난 60년 기간 동안에 버크셔 기업도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되면 다 읽어버리고 교과서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워런 버핏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딱 하나만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금리다. 즉 금리가 소비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고 하는 건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소비자 물가를 더하는 거니까 명목금리에다가 소비자 물가를 빼버리면 실질금리가 되거든요. 실질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 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넘게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이미 제가 밝혀드렸다시피 자산의 구성이라고 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현금, 금가원, 주식, 채권, 부동산 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과 금과 은과 주식, 채권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는 금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손상을 당했고 손상을 입었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환율을 제대로 보면 환율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환율은 각 국가의 인플레이션, 금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분들에게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루살이도 일기를 쓰겠죠. 일기장을 쓰라 그러면.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건 뭐 채권을 투자하시건 현금을 들고 계시든 어떤 형태로든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의 산업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가 차 만들었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만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KF21까지 만드는 대한민국 경제가 됐지 않습니까? 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그 변해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산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암호화폐도 튀어나왔잖아요. 오늘 암호화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자산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본성이죠. 노후를 위해서라도 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금 들듯이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금과 은을 ETF로 사시든 실물을 사시든 매입해 두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투기적으로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는 가져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사고 팔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매번 부동산 사냥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임원분도 제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자산 지킴의 방식, 전략을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이지가 않고 윤리적이지가 않고 언젠가 돈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그 행복감은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가끔 가다가 작은 곳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작은 곳이 어디냐? 큰 욕심 내지 말고 만시간 법칙 지켜서 한 종목을 잡았으면 그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든 성장주든 10년은 들고 가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께서 주식을 사셨다면 그 주식창을 매번 들여다보지 마시고 꺼버리고 10년 뒤에 한번 열어보실 수 있도록 타임캡슐 속에 묻어서 앞마당에 묻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은행 금고에다가 조용히 갖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고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환율 문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데 환율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할 거 없이 이 자산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아마 오늘 질문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기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시장의 금융 시장, 소위 말해서 자본 시장의 이 발전을 도모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서 열악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환율이니까 거기다가 앞에 또 하나가 붙죠. 자유변동환율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멋대로 변하는 것 같지만 멋대로 변할 수 없는 게 교역하는 국가들 간에 또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금리 차이라든지 경제력의 차이 또 구매력의 차이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포함이 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대적인 돈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의 어떤 항목에 맞춰져서 변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환율이 1,500원까지 거의 육박을 하다가 다시 1,440원, 1,430원으로 떨어졌다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지명되는 순간에 금값이 마이너스 10%, 은값이 마이너스 30% 경제 금융 용어로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거든요. speculative narration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또 경제 뉴스를 읽으시는 분들에게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지만 좀 관심 있게 쳐다보거든요. 썸네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투기적인 나레이션, 보통 다큐 같은 거 보면은 배우라든지 성우분들이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아주 폭락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당장 그 다음날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도 500포인트 이상 증가를 해버리고 상승을 해버리고 해프닝으로 또 끝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그것이 일단락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거든요. 좋을 때는 막 갔다가 기분 우울할 때는 또 훅 떨어졌다가 이 조울증 환자의 시장에 자기도 같이 조울증 환자가 돼버리면 환율 변화든 자본시장의 변화든 그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의 개념에서는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중국과 일본의 위안화와 엔화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도 있게 나타나거든요.
통계학으로 이렇게 계량 경제학으로 풀어보면 한 60% 이상이 위안화와 엔화에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엔화가 158엔, 155엔 떨어지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150엔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위안화도 7위안, 7.1위안, 뭐 6.9989위안 이렇게 떨어져서 절상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절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죠. 또 대한민국의 금리 수준과 미국의 금리, 일본의 금리, 중국의 금리 이 모든 것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1,480원, 1,490원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내용들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과 정책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나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더니 구윤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원화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한마디로 구두 개입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이 뚝 떨어지고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 하시면 2달 내로 내가 볼 때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가뜩이나 주식시장 5천 가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셔서 지금 5천을 돌파하고 있는 대통령 모두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말씀 툭 던져버리니까 또 환율이 1,430원으로 훅 떨어진단 말이죠.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경제가 움직이는 거고 생물같이 움직이는 곳이라서 어느 한 사람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파워가 세다고 해서 워렌 버핏만큼 투자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건 시장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면 보이는 손이 관여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환율은 1,440원, 1,330원 갔을 때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경쟁에서 시장 경쟁에서 도요타, 혼다에 밀린다. 그러면 1,440원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한국은 1,500원 줘야지만 일본 자동차 가격하고 가격 경쟁이 가능해. 그러면 시장에서는 1,500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그 판단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 차이, 소비자 물가의 차이, 각국의 경제력의 차이 이런 것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간에 1,400원, 1,430원대 또는 1,400원대 초반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은 워렌 버핏처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 때다. 왜냐하면 2026년 워렌 버핏도 2025년 12월 31일 버크셔 해스웨이 CEO 자리를 그만두면서 경고를 한 바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현금의 비중을 좀 높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을 조금 높여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환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은 단순히 1달러에 1,450원이다, 1,440원이 맞다, 1,500원이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 국가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 국가가 내수 중심의 경제인지 수출 중심의 경제인지 소비자 물가는 어떤지 실질 금리,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의 격차가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등등을 살피시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장이 결정하도록 허락을 해라. 두 번째, 시장에 실패가 있다. 예를 들어 1,500원 가야 되는데 1,300원 갔다. 그러면 사모셔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원리에 따를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인 또는 권력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지거나 구두 개입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율 시장이 취약하다는 걸 반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대출과 고환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환율이 내려간 현 시점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 소득세 관련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5월 9일 만료가 되는 시점부터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제가 부동산 정책을 금리 이야기와 엮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나라 환율과 금리 이야기를 다시 제가 부동산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실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실대출이 상당히 많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또 브릿지 론 등등에서 지난해에 우리나라 건설사 약 7,000개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겠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부동산, 즉 건설 분야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3%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커요. 그렇게 경제가 건설 부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특징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라든지 밤 문화가 저녁 9시, 10시 되면 모든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대부분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호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지출을 하지 않으시고 제주도 놀러 갈 바에야 베트남 갔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제조업 경기가 어렵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들 경기가 어려워서 내수가 거의 뭐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체, 방산, 원자력 부분 그리고 뭐 바이오 일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치고 나가고 있고 사이클상 슈퍼 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은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흔히 요즘 경제학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K자, 영어 이니셜 K를 쓰거든요. 고소득자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요. 저소득자는 계속 밑으로 가요. 양극화를 나타내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을 갖다가 10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높은 10분위 분들하고 제일 소득이 낮은 1분위 분들하고 현금 비중을 연소득 비중 차이를 살펴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국회 쪽에다가 제출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근로소득,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서 소득을 낼 수가 없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신청자들의 한 70%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품목으로 먹고 사는 경제가 마치 모든 경제가 괜찮은 듯 보이는 것은 특현상이겠죠. 무언가 하나 잘못 터지면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다른 생각과 다른 관찰과 다른 심리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가격을 흥정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지금 환율과 금리가 2.5%면 싸냐 비싸냐? 금리 2.5면은 더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빨리 낮춰줘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이미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단어 쓰기가 싫은데 좀비라는 단어를 앞에 접두사로 붙이고 있잖아요. 좀비 기업, 좀비 자영업자. 결국 근근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종업원들 두지 못하고 가게가 총출동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국 경제는 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겠지. 수출할 때가 있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죠. 없잖아요. 몇 개 항목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에 한 1,800여 개가 있고 코스닥에 한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 되는 기업이 90%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금리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투자할 명분을 갖게 될까?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까? 대출 막으면 되지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대출을 막는 것은 막더라도 기업 대출이나 자영업 대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대출받은 돈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늘릴까요?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갈까요? 아니면 5천 넘어가고 이제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주식시장에 나도 포모, 나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라는 심정으로 주식시장에 또 몰빵을 할까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를 낮추는 게 대수가 아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 소비자 물가의 안정, 실질금리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선행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느냐? 방법은 많죠. 세금을 좀 더 깎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정부는 민생안전기금 만들어서 돈을 30만 원씩 쓰시던데 그거는 방법농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주요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여러 문제들은 결국 쉬없음 인구 급증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양쪽 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들 수가 전체 고등학교 진학자들에 비하면 한 70%가 대학을 다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심리 중에서도 기대 심리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마다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봉은 5천만 원 이상 받고 싶어 하지 누가 3천만 원 받는 중소기업에 가려고 할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3천만 원 들어가는 사람, 3천만 원 고용에 연봉을 받고 고용되는 분들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학력 차이, 성별 차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대기업 중에서도 구분이 되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 연봉 5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청년 실업률이 늘어난다. 왜 늘어날까? 첫 번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체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줄어들까? 공장들 빼서 전부 해외로 나가잖아요. 왜 공장들 빼나요? 노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대부분 공장을 밖으로 뺍니다. 일본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덕분에 일본 내의 산업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은 전문가분들이 하십니다. 그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을 제외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중소기업을 치자. 그러면 9988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99%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대졸자분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즉 나는 반드시 대기업을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중견기업에 취직했다가 이직을 대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 또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직업 가지지도 않고 계속 고시 보는 분들, 직업 고시 보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치니까 통계상으로는 한 6.1% 정도 청년 실업률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10% 정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부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근무를 해서 자기 경력을 쌓는 것이 오히려 가족과 본인에게도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후자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당신은 잘났다, 당신은 뭐 삼성도 다녀봤고 또 이런 이야기 하실 거고요. 전자를 이야기하면 부모님 마음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또 청년분들을 두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을 바라보거든요. 중국을 보면 통계가 아닌 일반적인 체감 지수는 한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렇지만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죠. 모든 것이 다 중앙공산당에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거기서 체감 실업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미국도 보십시오. 리쇼어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기 진작, 자금 지원,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씩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찔끔찔끔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 안 하는 게 낫다. 제대로 하려 그러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성, 두뇌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EQ의 우수성도 충분히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좀 장을 펼쳐줘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분들도 국내 경제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외 경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어렵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강화되고 있죠. 호주도 인종차별 심하죠. 뉴질랜드 직장 별로 없죠. 일본 가봤자 또 거기는 혐한 이론이 또 존재하죠. 모든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른 기업이 어떤 청년들에게 대책을 내놓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청년 여러분들이 끓는 피가 있을 때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제조업의 부활을 다시 외쳐야 되고,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항공,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청년분들이 그런 기술적이고 어드밴스드된, 고급화된 분야의 직장을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하든지 하는 형태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쉽다는 것. 하지만 청년분들이 기대치도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멈춤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날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산을 지켜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산 지키는 방법은요, 돈 안 쓰면 제일 좋죠. 가장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매출 이익 빼기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 올리고 비용 줄이면 됩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쉬운 얘기라서 돈 안 쓰면 자산 지키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불리려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제가 어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또 경제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 벤치마킹하는 자료는 금리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말은 경기가 핫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올라갈 때는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다라고 보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주식을 정리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경제 읽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읽으려 그러면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안 좋다고 하면은 당신은 애국하지 못하고 당신은 서학개미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감정, EQ에 호소하는 투자로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산 지키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제학교에서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만약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첫 상장을 할 때 소위 M7이라 그러잖아요. M7 기업들이 첫 상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쯤 젊은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30년쯤, 20년쯤 기다렸다. 지금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투자했던 그 $10,000가 지금 얼마쯤 돼 있을까요? 그리고 똑같이 그 $10,000를 삼성 반도체, 그 당시에는 현대하이닉스 투자했을 때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배당 수익과 모든 현재 현금 가치와 한국의 배당 현금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높게 나타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지키기, 자산 분리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누가 기술을 선도하고 누가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고 누가 표준화를 글로벌적으로 만들고 누가 룰 세팅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기업과 국가가 경제를 리드해 나간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자산 지키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제조 분야의 어떤 경제 구조의 전환 또는 혁신, 이 속도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하고 있는 혁신의 변화와 밀도와 깊이, 속도 등을 살펴보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금방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경제독보이라는 책을 쓸 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를 1년 지났을 때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는 10년을 주기로 해서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정도는 되겠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러면 2009년도에 제가 그렇게 쓴 내용이 경제독법 책에 현금, 금과 은,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제가 자산의 순위를 매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 들고 있으면 현금에 한 30만 원 가지고 계시고 70만 원을 가지고 한 20만 원은 금과 은을 사고 한 20만 원은 주식을 사고 10만 원은 채권을 사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적금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그 책에서 적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세상을 맨날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소도 뒷걸음치다 보면 지는 한 번씩 잡는다. 그리고 시계가 아무리 뭐 엉뚱하게 가도 12시는 한 번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다 어떻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원리는 분명하죠. 경제라고 하는 살아가는 생물은 인간도 10대, 20대, 30대, 40대마다 계절적 변화를 겪듯이 경제도 생물학적 변화를 겪거든요. 그 변화의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주기를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 그 잘 읽어내는 방법은 각자마다 능력이 다를 거고 각자의 정보력과 각자의 어떤 자산에 대한 호감도 뭐 이런 것들을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하나의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돈 안 쓰는 방법이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현금과 금과 은과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잘 배분을 해
가시고, 세 번째는 제가 한국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좀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들 조급하세요. 돈 한 100만 원 예를 들면 투자를 해놓고 매번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면 아닌 것 뻔히 알죠. 근데 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느냐? 워낙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결과는 거의 제로섬에 가깝거든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 2, 3일 뒤에 딴 돈을 뺄 거 아니겠어요. 제로섬 게임 같이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도박이죠, 일종의.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의 전략 또는 자산 지키기를 할 때는 적어도 만시간의 법칙은 지키셔라. 만시간은 계속 공부하고 가져가고 성분을 파악하고 회사를 알고 하는 노력을 하셔라. 차트 공부하시고 뭐 스토캐스틱 트렌드 고민하시고 오실레이션 보시고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 뭐 50일 100일선 120일선 바라보고 차트 해석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성공한 분들이 많던가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죠? 한번 투자했으면 장기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로 가져갈 때 누가 수익률을 많이 주는가 학자들이 연구했단 말이죠. 한국은 10년 가져가니까 3.3% 주더라 이거예요. 미국은 15%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리로 계산해 보세요. 15%가 10년 뒤에 많아요. 3%가 10년 뒤에 많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수학개미 하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변수였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걸 보고 참 잘못됐다.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은 겁을 내고 걱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강남 부인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10년을 그냥 어디다 투자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장보다는 미국 국장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자산 지키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워렌 버핏 말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라. 두 번째,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투자를 할 때는 금리의 변화를 잘 확인해라.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경제에서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이라 그러죠.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읽기를 바란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조업 침체와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받아들이셔도 좋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20세기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해외에다 퍼줬습니다. 이건 미국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관점은 20세기 그리고 21세기 20년까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 때 그리고 산업의 자유화 시대와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시기 동안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퍼줬고 미국은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를 채권을 판매하면서 다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든 국가들로 하여금 돈을 미국에다가 빌려주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빚을 지니고 기축통화지위를 가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더 못하겠다. 왜? 우리도 빚이 너무 많다. 13조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니 GDP 대비 정부의 재정부채 규모가 110%를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IMF는 60%를 넘어가면 빨간불이 켜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2배 수준이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유럽 재정 위기를 봤듯이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제도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요구한다. 이제 우리한테 도움받았던 모든 국가들은 갚아라. 일본 5,500억 달러 투자하고 대만 5,000억 달러 투자하고 한국, 대한민국 3,500억 달러 우리 투자하고 반도체 공장 우리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배터리 공장 가지고 들어오고 공급사슬 단단하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유럽 경제는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사실은 모든 성장은 끝난 것 같아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소련이라는 소련 연방으로 태어나면서 1990년 한국과 수교를 하고 또 1990년, 91년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경제가 만약에 제대로 굴러가는 경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 경제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용은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장 이야기보다 복지와 분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TV 토론 같은 데서 보시면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나와서 100분 토론, 열린 토론 이런 데서 복지의 모범 사례를 막 이야기할 때마다 북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유럽이 성장 동력이 미국에게 모두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이상 산업혁명과 같은 두 자릿수 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으로 복지와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유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럽 경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관점보다는 분배의 관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고 미국은 분배라기보다는 성장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나라의 경제 모델이 우리나라의 경제 모델, 즉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경제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이걸 또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 미국식 모델이 유효할까? 유럽식 모델이 유효할까? 뭐 답은 나와 있죠. 그러면 미국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해로 요즘 같으면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2016년 이세돌이가 알파고 바둑을 두면서 딥마인드 AI라는 게 우리들에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AI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93년도 박사 논문 쓸 때 AI 계량 경제 모델을 돌렸던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무려 33년이나 뒤처진 시점에 대한민국의 AI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AI의 정점은 휴메노이드라든지 어떤 그 뇌와 연관이 된 그런 부분이 될 거거든요. AI라고 할 때. 그 밑에 단계가 AI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M7들이 전부 AI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하단이 뭘 차지하냐면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AI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365일 24시간 일정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냉각이 가능해야 되고요.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변전소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마치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도크도 없는 상태에서 25만 톤짜리 벌크선을 갖다가 세 대를 수주받아서 와서 배를 건조하면서 도크를 지었던 형태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AI를 방향으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과 또 중국, 일본과의 어떤 경쟁 국가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성장을 더 해야 되니까 유럽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미국 모델을 보자 하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1기와 2기에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그동안 빌려줬던 그다음에 키워줬던 내용들을 이제 거둬들여야 될 타입니다. 당신들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영수증을 보낼 테니까 이제 나한테 다 빚 갚아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죠. 이건희 회장이 경제 기업인들은 2류, 3류, 정치는 5류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AI를 막 이야기하는데 국회에서는 AI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회의원분들이 3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왜?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든지 B2B에 대한 여러 가지 통신 법안이라든지 정보의 어떤 해외 유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보험회사는 어떻게 별리를 해야 될지 등등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구조의 전환과 함께 AI 체제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사람의 인식 구조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망치 들고 그냥 두들겨서 만들던 시절이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망치 들고 못 두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하는 산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생각하는 산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절박함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절박함을 느끼는 시점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은 가지고 있지만 고생하지 않고 또 그러한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부가 뺏기는 그러한 희생을 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자각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탈달러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나라고 물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금을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야. 내가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하도 동맹국 또는 적대국 가릴 것 없이 꼬집고 두들기 패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화폐입니다. 두 번째 없어지는 게 국토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화폐라는 개념에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할까? 동맹국들도 등을 돌리잖아요. 그린란드 이야기를 하니까 EU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전부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처음 있는 아주 역사적인 코멘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신뢰도, 정치 외교적 신뢰도뿐만이 아니고 화폐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무역 정책까지 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세계 경제는 잘못하면 환율 전쟁으로 송하빈 교수가 지은 환율 전쟁의 책 내용처럼 환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패권 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 중국과 미국이 위안화와 달러화를 놓고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다툴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달러를 믿을 수 있을까? 마치 1971년도에 프랑스에서 미국 닉슨 대통령에게 2천억 달러에 대한 외환보 요구를 금으로 바꿔주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금에 대한 안정자산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75년도 금 본위 제도가 붕괴됐잖아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다음부터 미국 채권을 사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담보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아니고 이제는 채권을 외국 기업들이 외국 국가들이 사면서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를 했거든. 지금도 세계 주요 수출입 관련된 결제통화로서의 빈도수는 70%가 미국 달러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위안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기축통화의 지위,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놓은 지경학적, 지정학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앞에서도 제가 환율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미 달러는 약세로 엄청나게 굴러내려왔거든요. 왜냐고요? 금값이 올라갔잖아요. 금값이 10% 빠졌다고 해서 폭락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걸 제가 스페큘러티브 내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투기적인 나레이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근데 그동안에 금값이 오른 게 얼마죠? 은은 130% 이상 올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30% 하루 만에 빠졌다고 해서 폭락은 맞는데 하락은 맞는데 급락은 맞는데 그게 폭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금값과 은값이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한다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달러화 기축통화가 유지된다는 말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관세무역협정 같은 것을 강요하고 FTA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국가 경제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비싼 거고 선물 시장에 들어가 보시면 2050년 지금부터 4년 뒤에 금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계속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를 맞는 순간이 2027년 플러스 1, 2년 사이에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중국의 대만 침공 사건도 있고 올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습니다만 2027년 미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 간에 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국 국민들에 대한 판단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의 가격은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 대대폭락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경제학교에서 많이들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의 가격은 미국의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단기 대출, 단기 채권 매입 이 부분이 담보로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단기 대출 금리가 급변동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ETF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US 테드라든지 US 서클이라든지 월드 리버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발행의 담보가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 단기 채권의 금리가 바뀐다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산 규모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변동성을 유발할 때 과연 무엇이 가장 그 가운데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까요? 금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 가격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유효성 때문에 폭락이나 대폭락 같은 사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산업재이기도 한 은이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893년 도의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맥키니 대통령에 대해서 금본위 제도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 정치적 주장을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한때 18, 19세기에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청시대의 기축통화는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시면 괴짝에 은이 괴로 만든 은이 가득 담긴 상자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은이 역시 금처럼 지하에 묻혀 있고 공급량이 무한이 아니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금을 캐러 나서기 시작했죠.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지급을 해야 될 돈이 필요하니까 그 은이 돈이니까 세계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입니다. 남미를 침공해서 남미에서 은을 캐치를 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역사적인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금을 캐치하기 위해서 남미를 침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명청시 시대에 18, 19세기에 은은 세계의 기축통화였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금값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리버레이션 데이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물러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명령은 헌법 3조인가요? 수정헌법 3조인가 2조에 보시면 다음 대통령이 다 일시에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행정명령의 강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즉 의회에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사법부에 눈치 볼 필요 없고 대통령이 사인만 해버리면 그게 행정명령법이 돼가지고 바로 법으로 실천이 되거든요. 근데 단점은 그 다음 대통령이 반대당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같은 당이 들어서더라도 전임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정명령 다 폐기해버리세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뭐 의회 비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2027년, 8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은의 가격이 금 가격의 상승분보다도 비율적으로는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은을 사야 되느냐, 금을 사야 되느냐, ETF를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실물 금과 은을 들고 있는 게 맞느냐, 구리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답은 한 가지죠. 아직도 미국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미국을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경제력이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을 은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유일한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핵 추진 경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금보다도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금과 은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비교 불가. 은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증이 많이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의 희소성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온스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금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아직도 금과 은은 적어도 앞에서 제가 2009년도 경제독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궁금한데요. 박사님께서는 금과 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렌 버핏은 주식과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60대 40의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부동산 중에 분야별로 쪼개어서 분할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금과 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 거냐, 그 질문이 만약에 나는 금과 은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니까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면 금입니다. 저는 금과 은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될까, 이렇게 만약에 금도 사고 은도 사야 된다면 무엇을 더 많이 사야 될까요?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금 6에서 7, 은 4에서 3. 그래서 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금의 희소성이 은의 희소성보다 많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 그 희소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화폐적 개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왜? 공급량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지만 담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반추해 보면 그래도 금이 은보다는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